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힘받았습니다. 어제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이 있었죠. 이 구체적인 규모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장을 짓눌렀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와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밤 이슈들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를 고려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제6회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사가 오늘부터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모더나사는 시판 전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을 미국 30개 주 87개 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국제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 선을 돌파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인도분금은 전거래일보다 온스당 1.8%, 33.5달러 오른 1,931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6일 기록한 1,923.70달러의 장중 최고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약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나 애플과 아마존닷컴은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26,58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1% 가깝게 뛰었습니다. 3,23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2% 가깝게 뛰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아마존과 애플이 강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는 애플이 사실상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지수는 1,5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어제 삼성전자가 강세였습니다. 55,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 넘는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1%가 넘게 빠졌습니다. 83,000원대 이탈을 하고 82,0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75만 원 구간에서 78만 원 구간에서 횡보 중인데요. 어제 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7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28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만 나홀로 계속해서 빨간불인데요. 이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파란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31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들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LG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카카오도 0.6%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여전히 9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뛰면서 12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 SDI 10위권까지 여전히 빠진 상황입니다. 0.6% 상승세 37만 8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CJ는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3% 이상 뛰면서 21만 원대에 다시 한번 진입이 되는데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괜찮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낙폭을 키웠고 제약은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2%가 넘게 빠졌는데요. 12만 4천 원대까지 빠졌고 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에코프로비엠이 6위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5위권까지 진입이 됐다는 점입니다. 어제 0.5%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KMW 어제 장중에 좀 뛰면서 5위권까지 다시 한번 진입이 되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6위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제넥신은 여전히 7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9%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5,700원대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좀 뉴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펄어비스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0.3%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최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함께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함께 보시면 1,3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금값도 오르고 있고 또 디지털 골드로 불리우는 비트코인에도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임박하기도 했고요. 디파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쪽에서 현재 좀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오미가세도 4% 넘게 상승하면서 1,900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에메랄드 이더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은 각가지 이슈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트코인이 현재 13% 넘게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8만 원대에서 9만 6천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나스닥 시장이 가장 강했는데 일단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쪽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뛰었더라고요.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술주에 대한 사실 시장의 우려감들 지속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기술주 제일 강한 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로 이 핵심 기술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부양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3% 상승한 26,584.77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4% 상승한 3,239.41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7% 상승한 1,536.27에 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세 가지의 소식 등을 주시했는데요.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의 지지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약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합의했으며 이날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핵심 쟁점인 실업보험의 경우 총 수령액을 기존 임금의 약 70%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일선 주 정부가 실업보험 수령액을 기존 소득의 70%로 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까지 연방정부가 매주 2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인데요. 이는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현재 안보다는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이 무누신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표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 축소에 반대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서 최종안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애플과 아마존, 구글과 같은 굵직한 기업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일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약 80%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익을 기록을 했지만 기술적 고평가 논란 속에 긍정적인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는 아직 긴장감이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 애플과 아마존 등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타면서 시장 전반에 활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술주가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애플과 아마존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 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불안한 소식들이 혼재가 됐는데요.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427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이 홍콩이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봉쇄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미 정부 인사 중 최고위층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본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이 노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CNN 같은 경우는 7일 평균 감염자 수 추이를 보면 미국의 하루 감염 규모가 여전히 많지만 10일 사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이른바 핫스팟의 증가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재된 가운데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이 기존 통념과는 다른 가격적인 움직임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강한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전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 가파른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이 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15.1% 오른 데 이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조사치인 5.4% 증가보다 높은 모습입니다.
기업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6월에 전월 대비 3.3%가 늘었고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7월 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3.0으로 전월 마이너스 6.1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금요일 날 낙폭을 축소했었던 이 대형 기술주는 이 지술주가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강한 실적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러면서 2.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은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는데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온라인 판매 기대 속에서 일부 투자 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MS와 알파벳도 이 1%대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3차 임상 시작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9.1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오젠은 모건 스탠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성공 확률이 높다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5%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업종은 이 TSMC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TSMC가 12.6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퀄컴과 마이크론,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23% 상승하면서 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ETF들 그리고 금 관련된 ETF들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약국 체인 업체인 윌그린 부츠 같은 경우는 CEO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장난감 제조업체인 하스브로는 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 여파로 7.41%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MLB 선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부 게임이 중단되면서 온라인 도박 회사인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관련된 업종들은 좀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특징은 바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최근 달러 빼고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원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 달러와 금 가격이 오르고요. 이 안전자산 외에 좀 성장하는 모습들,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주식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주식과 금, 채권이 모두 다 오르는 비정상적인 좀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각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풀어놓은 이 유동성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 올해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85% 정도 거의 저점 대비해서 폭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전일 종가가 8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국내 주식시장 모습들만 우선 놓고 본다라면은 정부의 유동성 확대와 함께 이 정책 모멘텀이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0.5%로 내리면서 시중에 자금이 넘치게 됐고요. 여기에 정부가 잇따라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동학 개미 운동으로 대변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 호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시의 대기 자금으로 불리우는 이 투자자 예탁금은 연초에는 27조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주 본다라면 40조 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는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과 채권 등의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4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같은 경우는 이 1,897.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11년 8월 22일 세워진 온스당 1,891.90달러의 종전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주간 상승률도 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은행들도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305%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1월보다 25%가 넘게 떨어진 것으로 금리와 반대인 채권 가격은 그만큼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4일 0.5%가 하락한 1188.82로 지난 1월 7일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좀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통상적인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막대한 현금을 시장에 풀면서 이런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5월 시중 유동성을 뜻하는 광의통화, M2라고 하죠. 광의통화는 4월 대비 35조 원 이상 늘어난 3,053조 9천억으로 역대 최대 증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유동성이 실물 투자나 소비 대신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세는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현재 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드, 주식까지 모두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세우면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가 섞여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유동성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과 보수적인 부분 좀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보수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 서로 상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흔히들 바벨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 엽기 모양처럼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양 끝에 두는 이 전략인데요. 한쪽 끝에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산,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배치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에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과 이 수익이라는 인컴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한다면 좀 더 쉽게 바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흔히들 팡과 같은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현재의 성장이 향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인컴인데요. 안정적인 수익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성장에만 치우친다라면은 금년 3월과 같은 상당히 심한 변동성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좀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기술주에 대한 상당히 빠른 그런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증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추구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인컴을 이 바벨 전략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컴, 즉 현금 흐름 같은 경우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리츠 투자를 통한 배당 수익, 그리고 고수익 채권, 회사채 투자를 통한 이자 수익도 모두 인컴에 해당하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이 인컴의 원천을 이 성장주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이 닷처럼 이 인컴 자산은 성장성 자산이 변동성 구간에서 흔들릴 때 이 배의 닷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공채 또는 투자 등급 회사채 중심의 이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인컴은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에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단점이 신용 위험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서 인컴의 기대치 또한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 위험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라면은 미국 달러화 표시 아시아 투자 등급 회사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주와 인컴 모두 고려하시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민첩한 대응도 되고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홍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증권업에 좀 몸담고 계신데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줄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증권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밸류에이션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주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가 증권업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모펀드의 어떤 이런 좀 잠재적 위험은 변수가 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2분기와 반기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470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8%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 2조 5,681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까지 증가했습니다. 역시 IB 부분과 이 자산관리 부분에서 고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었고요. KB증권도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62% 늘어난 1,515억으로 보여주었고, 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결기준 당기 순이익이 2,305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14%까지 증가했습니다. 역시 이런 증권주들의 실적 긍정적 요소는 이 동학개미 운동 같은 이 어떤 이제 증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봤을 때도 일평균 거래 대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 결제 대금은 지난 7일 기준 봤을 때도 하루 평균 27조 6천억으로 직전 반기보다 15.1% 늘어났고요.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22조 4천억으로 111%까지 급증했습니다. 우선 업계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PBR로 봤을 때 0.7배 수준의 점에서 현저한 어떤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현재 상황이고 이미 증시는 부동자금 흡수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보상 등으로 인한 시적 악화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잡음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은 우선 개인 추가 매수 여력이 45조 원으로 추정되면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축소 우려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증권업에 대한
2분기뿐만 아니라 이 3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이 발표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은행 업종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금융위가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빅테크죠. 이 어떤 그 전에 그 네이버와 카카오 이 금융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이 온라인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이페이먼트라는 그런 그 지금 현재 지급지시 전달업에 대한 업종이 신설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산업, 이용자, 인프라, 또 금융안전 같은 4가지 방향으로 이 전자금융거래법을 만들었는데 고객에도는 예치하는 수신 기능이 없어도 이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좌 이체 지시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금융사가 눈독을 들이는 영역이었습니다. 고객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이 마이데이터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다음 달 시작하는 그런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네이버 통장, 카카오 펀드, 토스보험 같은 이런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예금과 대출에 대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제 3분기 중에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금융업체들한테는 약간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과연 이 은행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PO 공모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SK 바이오팜도 있었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리츠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선 바이오 종목이 역시 가장 큰 높은 청약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미달되거나 일정이 연기되는 부진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4일 청약 마감한 JR 글로벌 리츠 경쟁률은 0.23대 1로 그쳤고요. 이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벨기에 오피스에 투자하는 첫 해외 부동산 리츠로 주목받았지만 3일간 청약 진행 결과가 미달됐습니다. 이 리츠라는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상가나 빌딩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고요. 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만들어서 한국 거래소에 사고 팔 수 있어서 직접 투자보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올 하반기 주주의 상장이 예정된 만큼 향후 리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재 상황이라고요. 볼 수 있겠고 또 앞서서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6일 상장한 첫날 공모가 이 5,000원보다 낮은 4,410원에 마감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26.86대 1에 그쳐서 이 공모주 대비는 저조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츠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공모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유가 역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 또 계속해서 되는 이제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대여고 화제가 됐었던 SK 바이오팜을 시작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에서 103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일반 투자자 청약률도 1082까지 올라가는 청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이죠. 이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코로나 사태로 일정이 좀 2차례 미뤄지고 공모가도 희망밴드 하단에 결정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상장 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역시 SK 바이오팜입니다. 323대 1을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 상장 후에 상한가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바이오주에 대한 열기는 계속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투톱 종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이 IT 투톱 언제쯤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디램의 그런 공급사들 재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디램 공급사 재고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뭐 그런 시그널에 대한 부분은 10월 정도에 확인이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호실적 나왔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하향 조정차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좀 주가가 상승세로 보여주고 거래량 나와주면서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반도체만 차에 놓고 보면은 이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잘 못 가지만 원익 QNC나 어떤 이제 실리콘웍스, 원익 IP 같은 이 중소형주는 오르는 상황인데요. 하반기도 호황을 기대한다면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함지한 대표의 시장의 유형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강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이죠. 바로 시장의 유형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로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바로 거래량에 대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의 방향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의 유형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장의 유형은 크게는 3가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총 9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장의 유형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승 추세고요. 두 번째는 하락 추세. 그 세 번째는 바로 보합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나오는 추세냐면, 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추세가 바로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추세를 바로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일정한 추세가 나오지 않고 계속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는, 즉 횡보장을 그리는 추세가 바로 이제 보합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1번과 2번과 3번, 특히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해서 이제 보합 추세 안에서도 보합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이 저점 그리고 고점을 일정 부분 높여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저점과 저점끼리 이은 선을 바로 이제 저희는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을 바로 이제 저희가 저항선이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하이어 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로우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하이어 하이는 바로 상승 추세에서 형성된 고점을 의미하고요. 하이어 로우는 상승 추세 안에서 형성된 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 형성된 고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저항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안에서의 지지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저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제 상승 추세의 지지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됐을 때 이 가격이 지지선을 강하게 하단으로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반전이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자 저희가 굉장히 이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 주식에서는 이제 하락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시장이죠. 자, 그런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락 추세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저항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나오는 선이 바로 이제 지지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저항선을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저희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존에 지지선을 강하게 하락으로 이탈했을 때는 더 강한 낙폭을 형성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로월 하이가 있고 로월 로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의 고점과 저점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로월 하이끼리 연결한 이 선을 바로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선을 강하게 상승으로 이탈하면 추세가 반전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저점을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면서 추세가 하락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합 추세입니다. 자, 보합 추세는 자 일정 부분 저항선과 지지선이 일정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나오는 추세가 바로 이제 보합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형성을 하면서 지지선 부분에서는 매수 그리고 저항선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추세는 총 9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승이 아니라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점이 이런 식으로 맞닿게 이었을 때 큰 추세는 바로 이제 지지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큰 추세는 상승인데 그 큰 추세의 상승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소추세선을 만들면서 추세가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바로 이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상승 추세는 굉장히 추세가 강력하겠죠. 왜냐하면 대추세도 상승이고 소추세도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락 추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의 투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방금처럼 대추세선을 이었을 때 일반적으로 큰 시장은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물론 이런 구간에 저희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안에서의 보합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일정 부분 고점과 저점이 적체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합 구간을 강력하게 이탈했을 때 상승 추세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고점을 형성해 나가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기존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강화가 되는 그 추세를 바로 이제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세장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지지선을 하단으로 이탈했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안에서 상승 추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장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저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안에서의 보합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합 추세도 일반적으로 비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매가 위험하다. 기존의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추세다. 그래서 하락 추세 안에서 보합 추세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추세를 저희가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합 추세 안에서의 보합 그리고 상승 그리고 하락 추세인데 자, 보합 추세는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나오는 추세가 바로 보합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합 추세는 자, 고점과 저점이 일치가 되는 부분만 저희가 자리를 잡아서 고점이 일치가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점이 일치가 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계속 박스를 치는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그래서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점과 저점을 형성해 나갈 때 저점과 고점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9가지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상승 추세 안에서도 상승 보합 하락이 있고 하락 추세 안에서도 상승 보합 하락 그리고 보합 추세 안에서도 상승 보합 하락이 있는데 상승 추세 안에서는 웬만하면 상승 추세만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하락 추세 안에서는 웬만하면 하락 추세 그리고 보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이 일치해 나갈 때 그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나머지 구간에는 조금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조금 피해서 저희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외 선물의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의 유형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던 개념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